저는 명품. 이후에 송민호 씨가 바로 런웨이에서 서 있는. 그래도 가장 펀더멘탈이 튼튼한 국가에 초점 맞추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안녕하세요. 이 기자입니다. 유돈케어 해외 주식 벌써 네 번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익숙한 얼굴 두 분과 한 분의 뉴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먼저 간단하게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키움증권의 유동원입니다. 어쨌든 두 번째 참여하게 돼서 상당히 기쁩니다. 다음은 이제 새로운 얼굴이 보이시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투자증권 글로벌 리서치부에서 해외 주식 쪽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참여해주신 신한금융투자 남기도 대리님, 네. 이번엔 좀 참신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한금융투자 GBK사부 해외 주식팀에 있는 남기도 대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유돈케어 해외 주식 1편이 미국 편, 2편이 일본 편이었죠. 그럼 세 번째는 여기를 짚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셨던 분들 분명 있으셨을 텐데 드디어 오늘이 선진 주식 시장의 완결판입니다. 어디죠? 바로 유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럽. 그런데 최근 미중 무역 전쟁 이야기도 있고 유럽의 경제와 정치 불안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유럽이 아무리 선진 시장이라고 하지만 최근에는 어떨까요? 한마디로 재미없는 시장. 올해 연초까지도 계속 브렉시트, 유럽발 정치적 불확실성,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시장이 별로 재미가 없었지만 그래도 글로벌 시장이 올라가니까 선진국 중에 하나로서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유로스톡스 50 지수 같은 경우 1분기 반등은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정치적인 불안감과 대외적인 변수에 대해서 노출이 너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미국의 S&P 지수와 비슷한 유럽의 유로스톡스 50 지수가 18년, 작년이죠. 큰 폭으로 하락한 상황에서 올해 1분기에 반등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치적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유럽 투자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보면 브렉시트가 예외죠. 네. 그래서 영국 투자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어떤 리스크가 나올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다면 이제 유로존 안에서 놓고 봤을 때 대표적인 국가들이 있죠. 당연히 독일이 제일 크고요. 그리고 나서 프랑스, 그 이외에 이탈리아 등등이 있습니다. 지금 개별적으로 국가들을 들여다보면 그래도 가장 펀더멘탈이 튼튼한 국가에 초점을 맞추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게 독일입니다. 거의 독일이 유럽을 먹여 살린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다 정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계속 독일 종목들을 추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정수 차장님은요? 유럽은 누가 봐도 선진 시장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강점을 찾아야 되는데요. 약점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강점, 유럽 시장의 강점이 무엇일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유럽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뭐가 있을까요? 명품. 명품. 저는 명품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유럽 시장의 명품 관련 주식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 명품을 제대로 알고 가기 위해서 명품에 얽힌 소비 심리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다고요? 명품의 정의를 내리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명품이라 하면 대부분 동경의 대상, 그래서 비싼 가격이나 공급 부족 등으로 가지기 어려운 물건이나 대상을 보통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경제학의 기본이라고 하는 수요공급 법칙하고는 좀 정반대로 움직여요. 보통은 비싸면 소비를 안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뭔가 맞물리는 건데 명품의 같은 경우는 이게 거꾸로 반응을 합니다. 비쌀수록 관심을 가지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히려 더 줄을 서고 네. 대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죠. 명품에 관한 소비 심리 현상을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명품 주식 추천이 있을까요? 처음에 말씀드릴 거는 이제 모에 헤네시 루이비통 아니면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라고 부르는데요. 네.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가방 브랜드인 루이비통하고 꼬냑과 샴페인으로 유명한 모에 헤네시의 합병으로 인해서 탄생한 기업입니다. 다각화된 명품 그룹이고요.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는 대부분 다 최상위 브랜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화된 품질과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는 특징이 있고요. 고급 소비재, 소위 사치재라고 부르는 명품 산업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으면 당연히 루이비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명품하면 루이비통이 바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남기도 대리님도 루이비통을 추천을 하셨어요. 네. 70여 개의 브랜드 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명실상부 글로벌 1위 명품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이비통은 브랜드 컨설팅 그룹이 인터브랜드에서 발표하는 100대 베스트 글로벌 브랜드 중 명품 브랜드로서 가장 높은 순위인 18위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마크나 브랜드 파워와 자금력으로 스타 디자이너들 속속들이 계속해서 영입하고 있었습니다. 네. 2018년에는 LVMH 그룹의 남성복 디렉터들을 모두 전원 교체하면서 인적 쇄신을 단행했는데, 특히 루이비통의 새로운 디렉터로 임명된 버질 아블로는 현재 가장 핫한 디자이너로 나이키, 몽클레어, 리모와 이케아까지 거의 모든 유명한 브랜드들과 협업을 하고 있는 실력 있는 디자이너이기도 합니다. 네, 디자이너 영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예,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패션 사업부의 매출이 좀 급증을 하면서 성장성은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최근에 미국과 중국 분쟁으로 인해서 미국이 둔화가 됨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시장에서의 매출과 그다음에 온라인 급증으로 그 부족한 실적을 다 만회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매출 비중만 살펴봐도 아시아 시장이 29%로 1위를 견고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ët 헤네시 루이비통이었습니다. 다음 소개할 기업은요? 말씀드릴 종목은 캐링입니다. 캐링은 원래 프랑스 프랭땅 백화점을 소유한 PR 그룹이라는 유통업체를 그 업체가 이름을 바꾸면서 이제 캐링이 되었습니다. 이게 좀 재밌는 일이 있는데요. 2013년에 캐링 그룹을 이름을 바꾼 이후에는 오히려 본업인 유통 사업을 이제 손을 떼고 명품에만 지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1999년에 그 방금 말씀드렸던 모에네시 루이비통에서 구찌의 지분을 매수하면서 인수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럴 때 구찌가 이제 도와달라 요청을 한 게 바로 PPR 그룹이었었고요. 이때 PPR은 2년 동안 50억 달러를 쏟아부으면서 구찌 지분을 인수했고 대부분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이제 경영권을 다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찌 지분을 확보하면서 단번에 모에네시의 라이벌로 부상을 했습니다. 라이벌 두 그룹을 소개를 해주시는 거군요. 네. 캐링은 말씀하셨다시피 프랑스의 LVMH 그룹, 에르메스, 그리고 스위스의 리치몬드 그룹과 함께 세계 명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그룹인데요. 구찌부터 생로랑, 발렌시아가, 보테가 베네타까지 유명 브랜드들이 다수 포진해 있는데요. 특히 이 중에서 2015년 FW부터 총괄 디자이너를 교체한 이후에 리브랜딩 전략에 성공한 구찌가 가장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구찌는 다양한 믹스매치 제품을 선보이면서 젊은 층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구찌의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브랜드 중에 1등 공신은 바로 구찌이고요. 실적 부진으로 고생하던 구찌가 디자이너 교체를 통해서 좀 낡은 이미지의 구찌가 화려하게 리브랜딩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에게 크게 어필을 하였고 지금 리스트에서 발표하는 2017년 핫 브랜드 순위에서는 프라다, 페라가모, 기타 등등의 브랜드가 있지만 가장 1, 2위를 차지한 건 바로 구찌와 발렌시아가였습니다. 모두 다 캐링 소속 그룹 그 브랜드이고요. 네. 2017년도 구찌는 에르메스를 제치고 루이비통에 이어서 매출 기준 세계 2위의 명품 브랜드로 떠올랐고요. 2018년 그룹 매출의 63%, 세전 영업이익의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유럽 대표 명품 주식인 루이비통과 캐링에 대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두 분이 모두 명품 주식의 핵심을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두 종목의 밸류에이션 매력도 한번 짚고 가볼까요? LVMH 루이비통 밸류에이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매출은 468억 유로, 그다음에 순이익은 64억 유로를 기록했습니다. 2017년도에 비해서 각각 10%, 18% 늘어난 수치이고요. 올해 1분기에도 매출 125억 유로를 내면서 성장세는 여전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16% 증가한 금액이고요. 매출의 39%를 차지하는 패션 부문도 올해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영업이익의 58%는 바로 이 패션에서 나오고 있고요. 이런 훌륭한 실적만큼이나 주가도 올해 44%가 올랐습니다. 좀 부담스럽지만 긍정적인 추세는 계속 이어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캐링에 대해서는 남기도 대리님께서
네. 설명해 주세요. 중국에서의 고성장 모멘텀, 보테가 베네타의 하반기 정상화 전망, 구찌뿐 아니라 여러 생로랑 등 다른 주요 브랜드 역시 실적 성장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투자 매력도가 높은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유럽의 패션 브랜드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네, 명품이 소유의 느낌이라면 옷은 아마 소비의 느낌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물건들의 수명이 굉장히 짧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내구성의 문제보다는 소비 패턴의 변화일 텐데요. 옷은 해질 때까지 입는 것이 아니라 유행에 따라 소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민감하지 않은 미국은 갭 같은 베이직한 아이템으로 구성된 의류업체들이 강세를 보였었고요. 하지만 유럽의 젊은 층에서는 유행에 민감했었습니다. 그래서 유행에 민감하면서도 가격이 비싸지 않은 패션. 그래서 유럽 시장에서는 패션을 논하자면 명품도 있겠지만 패스트 패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인두스트리아 데 디세뇨 텍스, 줄여서 인디텍스라고 불리는 기업입니다. 자라와 푸렌베어, 마시모 두띠 이런 것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국내에도 입점해 있는 패션 브랜드를 소유한 기업이고요. 대표 브랜드인 자라는 소량 생산 적기 판매 방식으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의류를 출시를 해서 전 세계 젊은 층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었습니다. 그리고 인디텍스가 가장 잘한 것은 2주 단위의 신제품을 출시를 했었고 소비자의 니즈를 적극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물류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간에 11,000점 정도의 신제품을 출시를 했고요. 재생산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고 감소와 고객의 관심도 당연히 끌게 되고요. 이런 부분은 그 폭발적인 성장의 큰 비결이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인디텍스의 밸류에이션 한번 짚고 가보겠습니다. 네, 인디텍스는 지난해 매출은 261억 유로, 순이익은 34억 유로를 기록했습니다. 2017년에 비해서 3.2%, 2.3% 늘었는데요. 뭐 크게 는 거는 아니었습니다. 2019년 매출과 순이익 증감률은 7.3%와 11.2%로 작년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전망입니다. 예전만큼의 고성장은 아니지만 2018년도에 인터넷 매출이 27% 성장했던 것을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패션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다음 기업도 우리에게 친숙한 패션 브랜드입니다. 바로 모두가 다 아시는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입니다. 네. 이제는 스포츠 패션 브랜드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네. 스포츠 스트릿 패션의 절대 강자이자 몇 년 전부터 패션계의 한 축으로서 트렌드를 담당해온 애슬레저분과 함께 더욱 주목받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3년 전까지만 해도 기업 실적이 좋지 않았죠. 네, 맞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나이키와 비교해서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5년 래퍼죠, 미국 래퍼 카니에 웨스트와의 콜라보레이션을 시작으로 실적과 주가는 꾸준하게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카니에 웨스트의 이지 시리즈, 이지 부스트 맞죠? 이 하나로 아디다스 브랜드 파워가 상승했고요. 쉽게 구할 수도 없고 비싸기까지 해요. 저도 매번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었는데 탈락을 해서 구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안타깝네요. 네. 네, 최근까지의 아디다스 성장세가 매우 놀랍습니다. 인디텍스와 아디다스 우리가 자주 입는 브랜드지만 이렇게 종목 관점에서 분석을 하니까 매우 새로운데요. 네, 두 분이 추천하신 패션 관련 브랜드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러니까 소비재로 보지 않았고요. 저는 어떻게 봤냐면 결국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 관련돼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무슨 얘기냐? 자동화. 예, 자동화 굉장히 중요하죠.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잘 안 올라가는 거고 네. 대신에 기업은 돈을 많이 벌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주식들을 사야 되는 것인데 아까도 뭐 패스트 패션 얘기 나왔었고 네. 또 지금 아디다스로 보면 스피드 팩토리라고 해서 5시간 만에 운동 한 켤레 대단한 거죠. 대단한 그죠? 기업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속화되면 될수록 이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만큼 경쟁력이 뛰어나다. 그만큼 생산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생산성 올라가는 주식들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패션으로 보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제조업으로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주신 유동원 팀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유럽 명품과 패션 관련 주식이었습니다. 밸류에이션을 구해보면은 독일이 정말 싸게 나옵니다. 최근에 또 굉장한 엔진을 만들었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예, 자동화를 정말 좋아합니다. 주주의 입장에서는 정말 고마운 기업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